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놓아도 안 팔리게 딱 되는 순간 너도 나도 던져요. 더 큰 바보를 찾아서. 이때는 거래가 안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급락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해 이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집값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혼돈의 아마 정점에 있을 것 같아요. 올해가 지나면 아마도 하나의 변곡점 내지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먼저 결론부터 드리고 싶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집값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이 원인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급이 돼야 돼요. 어쨌든 공급 물량이 늘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외에 답이 없어요. 확실히. 두 번째는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때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금리를 올리거나 그쵸. 유동성을 흡수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코로나가 돼 있고 경제가 어려운데 부동산 잡는다고 금리만 올릴 수 없죠. 또 유동성을 어떻게 흡수해요? 돈이 갈 곳이 없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심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안정될 거라는 그런 진정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집값은 또 내려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승폭은 둔화되겠지만 이런 현상은 상승 추세는 이 말이 중요하죠. 지금 그런 이 설 끝나고 나서 집값 상승폭은 다소 좀 수그러들어요. 그러나 집값과 전세값의 상승 추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봄 이사철까지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이제 집값 오른다, 또 이제 대폭락 이런 이제 뭐 좀 자극적이기도 한데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86년도부터 주택 통계가 나왔는데 세 번의 상승이 있었고 지금 두 번의 하락이 있었어요. 지금 세 번째 상승 파동을 겪고 있는데 핵심 내용이 뭔가 집값이 5, 6년 오르면 4, 5년 정도 횡보한다. 그럼 확실히 내린 적은 없는가? 있어요. 그게 세 번 또 있었는데 IMF 때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 그러니까 98년에 7년 말에 IMF 이때 있었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이라서 이제 이때 리먼 쇼크라고도 하죠. 이때 있어요. 이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시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오늘 경고하고 네. 예측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집값이 7년 이상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떠한가? 2014년부터 서울은 집값이 올랐어요. 강남은 2013년이라는 걸 유의해야 돼요. 그러면 8년째 오르고 있어요. 자, 물론 역사는 다시 쓰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올해까지 오르면 이어지겠지만 이거는 역대급이고 최고의 상승이고 이 얘기는 결국 거품을 낳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얘기는 변곡점, 아까 제가 말했던 올해가 고점 내지 변곡점이 오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자면 집값 수준은 우리의 신체가 이제 바닥이 있죠. 네. 무릎이 있고 허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어깨가 있고 이렇게 한 5등분을 하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지금은 어깨는 넘어선 걸로 보여져요. 다만 꼭지인지 아닌지는 그건 몰라요. 이 학자들도 지나가 봐야 거품은 알 수 있고 강남은 한 20% 정도 거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 왜 중요할까? IMF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고점 대비 얼마나 내렸을까? 이게 과거의 경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박 기자님도 정확하게 모르시죠. 네. 이때 사례를 들어서 비율을 들어서 설명하면 좋은데 고점 대비해서 5년 동안 약 40% 빠졌어요.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실질 하락률은 50%.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토막이에요. 반토막이네요. 지금은 집값이 정반대 상황이 왔었고 있었고 거품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맥주 거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거품이 꺼질 수도 있고 거품 한 1 내지 20%. 이거는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저의 세 가지의 접근법을 분석해 봤어요. 우리 연구원이. 이걸 제가 이제 석박사 과정에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무척 좋아하죠.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품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얘기는 오늘 주제가 집을 사도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부동산 삼박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시기 선택 네. 할 때. 그다음에 이제 또 나가 있지만 지역 선택,
그다음에 부동산도 자산이고 주택도 자산이고 상품이잖아요. 주거 자산이잖아요.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삼박자 법칙에 비춰본다면 지금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집을 사기에는 늦었다. 그리고 집값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산다면 어느 가격에 사요? 꼭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깨를 넘어섰다. 오른다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얼마쯤 돼요? 머리 정도다. 생선에 비유하면 나 지금 머리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매할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부동산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이 말은 서울과 특히 강남, 마용성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그러고 수요가 집중되었고 또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에 좀 여기를 표본으로 삼아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꼭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어서 이거 전세로 이렇게 사려니 차라리 영끌해서 집을 사자. 이런 이제 그런 위험성도 느끼고 있지만 또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영끌하는 게 정말 위험한 것인가? 주택은 행복을 결정짓는 5가지 요인에 들어가요. 건강, 돈과 함께. 그리고 요즘 주택의 기능은 2가지예요. 하나는 주거 기능도 하지만 집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 자가주택 아니면 전세. 전세도 반전세 살 것인가? 월세 살 것인가? 이 종류가 주거의 형태죠. 아주 많아요. 예, 그리고 2번째는 주택이야말로 우리 자산의 76%를 차지. 지금은 비중이 최근 통계를 보니까 80%로 높아졌어요. 집값이 워낙 오르니까 자기 자산에. 그렇죠. 그리고 대출받아 집을 사니까 주택이 가계 자산의 적어도 76%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택은 주거 기능과 자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주택은 또 다목적 기능이 있어요. 다목적 댐체라. 연금 기능이 있어요. 이게 결국 노후 경제를 결정을 해버려요. 3억짜리 주택에 살면 70세면 약 100만 원 받지만 6억짜리 같으면 200을 받아요. 노후에 100만 원이 그렇죠. 그 국민연금과 주택이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이게 생활의 삶의 질이 똑같겠냐고요.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이 부분이 어쩌면 그러니까 새로운 깨달음, 깨우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영끌들은 지금 잘한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예,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삼박자 법칙, 제가 말한 3대 비법인데요. 시기적으로는 몹시 아쉬워요. 아까 말했죠. 2013년부터 집값이 오를 때 그냥 관심을 갖지 않고 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값이 급등하긴 이후에 뒤늦게 추경 매수, 고점 매수 이렇게 하는 것은 상투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단어.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아쉽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이제 막바지예요. 마지막 저는 임계점에 왔어요. 한계점에 정점에 이 도달한 시점에서는 조금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조바심보다는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지. 다음 사이클이 와요. 아까 사이클 얘기하는 게 여러모로 유용하죠. 이번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오르면 계속해서 10년 동안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사람이 많아요. 물론 정책이 계속 실패한 거 그 원인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일은 지금 자본주의 200년 역사상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게 지금은 투자의 위험도가 몹시 높다. 지금 집을 사면 알고 사야 돼요. 지금 사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상승 여력은 적어지고 있으며 투자의 위험도는 높아. 그럼에도 사야 된다면 한 가지만 더 보탤게요. 주택은 어차피 의식주 필요한 것이고 10년 후를 바라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주택을 한번 매입한 보유기간이 10.3년이에요. 통계가. 그러니까 10년 앞을 내다보면 강남과 마용성 이 앞으로 핵심 지역이라고 그래요. 도심권이라고 그러고 저는 이걸 성장지역이라고 도시공학에서는 부르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10년 앞을 내다보면 전세 살 것인가 여유 자금이 있다면 길게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입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가주택에 있을 때 주거 행복지수가 높아가거든요. 전세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적고 주거 안정, 주거 복지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아파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과대평가가 돼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말고 이제 또 아파트 많이 올랐으니까 단독이나 다가구라도 사야 되나 이런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땅값에 주목하라. 이게 내재 가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건물은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독주택이 도심권의 서울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오르면 그 아파트가 많이 오른 주변에 또는 신설 역세권에 토지를 매입하면 돼요. 근데 아파트의 평당 3.3 이거 굉장히 꿀팁이에요. 3.3보다는 지금
예, 말하자면 아까 신반 밖으로 리버파기나 압구정을 보면 한 1억 8천쯤 나와요. 건물은 사실은 700, 800이면 새 건물 거뜬하게 지어요. 그 재건축할 때 보면 시공비가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이렇게 비싼, 그러면 1억에 3.3이 그 무슨 가치일까요? 토지 가치라는 걸 주목하고 깨우치면 부동산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움직인다. 이 무주택자 어쨌든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잡고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무주택자들은 아까 이제 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인내심과 장기 계획이 필요하죠. 이거는 좀 인문학적 어떤 우리가 사유의 기초가 되는데요. 부동산을 사면서 조급하거나 마음이 급해서는 절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예를 들게요. 부동산을 내놓았는데 그 반대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은 이제 매도자 중심 시장이죠. 반대로 매수자 중심 시장이 올 수 있어요. 시장의 기저적 흐름, 추세가 바뀌면 말이죠. 근데 굉장히 주의해야 돼. 이 말이 좀 장기 계획이라는 거. 부동산 투자는 주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연끌을 하더라도 집을 사더라도 지금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고, 만약의 경우에 그 내가 팔려다가 안 내놓았는데 안 팔리고 있다가 어느 날 뭐 요즘 뭐 부동산에서는 매수자 막 적자가 나타났다, 임자가 나타났다 이럴 때는 파는 거 아니에요. 시장의 변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막 이렇게 우연이 아닌 거거든요. 그때 팔고 나면 꼭 바닥에 팔아요. 쭉 내리. 사는 것도 꼭 마찬가지. 지금 사는데 매물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더 조바심이 나고 지금 놓치면 뭐 그런 것도 있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장기 계획과 우리의 조바심, 인내심보다는 주택은 정말 아까 그 살기 좋은 곳이기도 하고 또 자산 가치도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또 그게 타이밍을 정하는, 지역을 정하는 이런 삼박자 원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 할까? 다주택자들과 1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은데요. 6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또 법인사업자, 또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인가? 이게 또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 예측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부동산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뭐죠?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수익이 뭐죠? 임대 수익과 자본 수익의 시세 차이.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전세값이 오니까 자본 수익 측면에서, 그러니까 또 세금도 높아졌잖아요. 이걸 면밀하게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계산을 해요. 나에게 유리한 의사결정, 선택을 한다는 거죠.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 사람들이 결정을 못했어요. 방향을. 근데 뭐를 보고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책이고 그리고 정책은 공급과 앞으로 공급 물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요거와 연결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금리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걸 지금 주목해서 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사 대책이 굉장히 6월 1일 이전에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와 이게 맞닿아 있어요. 뿌리가 같아요. 지금 나온 이사 대책과 또 이 후속 대책이 또 나온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주택자들은 공급이 많아질 거라고 그러면 결국 매수자들이 좀 줄어들 것이고, 두 번째는 매물이 얼마 나오나도 중요하지만 영끌 수요가 얼마나 줄어드냐를 동시에 봐야 돼요. 수요 공급이. 저 말 이해되셨죠? 근데 제 지금 생각은 상당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존재해요. 확률은 한 30-40%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 절반 넘어가야 심리적 쏠리면서 밀도가 바뀔 텐데, 심리적 아직 그러지는 않아요. 계산하고 있고 공급 부족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전세값이 오르게 돼.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지금 전세값을 안정시켜야 된다니까. 그러면 매수자가 줄어들어. 그리고 매수자도 불안해하잖아요. 이거 주거 불안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안 사면 난 영원히 이제 거지 되는 거 아닌가요? 집 없는 거지가 더 나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요. 하우스 푸어의 반대말이잖아요. 렌트 푸어잖아요. 그렇게 되겠는데 요거 부분이 있고 금리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는 저라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사이클 관점에서 이미 고점에 왔다. 그리고
이 6월 1일 날 매물이 만약 나온다면 지금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인지 아세요? 228만 호 정도 돼요. 예,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임대사업자가 160만 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 아파트는 아니에요. 이 중에 10%, 20%만 물량이 나와도 제가 볼 땐 변곡점이 옵니다. 분수령이. 이 집값이 하반기에서 상고하자. 아까 놓쳤는데 상반기가 고점이 되고 하반기로 가서 매물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역전이 돼요.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놓아도 안 팔리기 딱 되는 순간 너도 나도 던져요. 더 큰 바보를 찾아서. 이때는 거래가 안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급락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팔 분들은 다 파셨고 또 이제 증여도 작년에 많았고 그래서 이제 더 가져갈 거다. 현재 살 사람도 거의 다 샀어요. 또 팔 사람도 팔거나 증여를 선택한 이유는 오직 절세 대책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절세와 미래의 가격 변화 이 두 가지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주로 있는 사람들이 주로 비싼 아파트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6억짜리를 엘스를 자녀에게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만 8억을 냈거든요. 최근의 사례인데 이 많은 돈을 내면서도 근데 양도세와 비교를 하면 네. 그래도 왜 증여를 할까라는 그쵸. 것인데 네. 양도세율 구조를 볼 때 집이 두 채, 세 채인 사람은 양도세율이 높잖아요. 최대 지금 82.5%를 내게 돼요. 증여세율은 50%란 말이죠. 그러한 차이가 이제 증여세율도 올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차이가 있고 여기 아파트가 현재 가격보다 앞으로 미래 가격이 더 오를 거다 예측한 이 두 가지가 증여를 많이 한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매물이 4년, 8년이 있거든요. 임사업자들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고 임대등록제가 제도가 폐지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되면 앞으로 4년, 8년이 되는 순간 이제 파는 게 유리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종부세라든지 합산의 배정 뭐 여러 가지 양도세도 네네네. 그렇고 예, 보유세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매물이 좀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은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 있는데 예, 저희 얘기는 다주택자 매물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팔 사람은 팔았지만 아직도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228만 호라는 많은 매물이 다주택자 가지고 있죠. 예, 그거와 앞으로 공급 대책의 효과가 이게 진정 효과죠. 내가 지금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좀 미루었다가 신규 분양을 통해서 잡겠다. 이 두 가지가 수요 감소가 나타난다면 집값은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럴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아진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진 자들도 고점에 따른 거품 붕괴에 따른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 1주택자 중에서 이제 뭐 자기 집값이 좀 많이 오른 분도 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되지 않냐 요걸 고민하시는데 지금 적정한 타이밍이라고 봐야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앞서 제가 영국의 부동산 격언도 얘기했잖아요. 집은 그의 성이다. 피난처고 힐링처고 안식처가 집이 사생활 보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갔을 때 쉬러 가잖아요. 거기서 피로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 최대의 과제잖아요. 삶의 최대의 삶은 시작할 때부터 집은 가져라라는 게 영국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주택 교훈인 거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달라요. 시기 선택, 사이클을 보라. 두 번째, 성장 지역을 선택하라. 지역 선택. 이거 지금 얘기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상품 선택. 주택도 대지 지분이 넓고, 그러니까 성장 지역에 대지 지분이 넓고 땅값이 꾸준히 오르는 거. 지역 이것만 선택해도 정말 실패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를 때는 너무 많은 수익이 나요. 기대 이상으로.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얘기인데 지역은 우리 세 가지 얘기를 할게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가장 유망한 지역. 이걸 성장 지역. 성장은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증가, 여기에 행정 계획이 받쳐주는 게 성장 지역의 정의예요. 도시공학에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디가 성장하는지 지금 네 가지를 보면 안다니까요. 심지어 세태 지역이나 축소 지역도 있어요. 일본을 보면 지방은 80%가 세태, 우리나라 지방은 60%가 인구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좋다 이 말하고 서울 중에서도 도심과 비도심, 중심과 외곽을 구분하라. 그래도 중심부가 인구 밀도와 자원 밀도, 우리 편리성이죠.
여기 심리적 밀도가 가장 높아요. 산밀도가. 요 얘기 드리고 그래서 성장 지역의 대표적인 것은 강남이에요. 강남. 그리고 마용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예요. 서울시가 도시 플랜을 보면. 그리고 그 인접 지역이 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의도가 오르면 마포와 목동이 떠요. 그 다음에 또 마포가 뜨면 서대문이 떠요. 송파가 뜨면 광진구가 떠요. 광진이 뜨면 또 광진과 인접한 성동구라든지 이런 지역이 저 말 좀 이해하시죠? 네네네. 영등포 그 다음에 용산이 뜨면 동대문이 또 떠요. 종로가 뜨면 용산이 뜨고 그러니까 이 원리만 잘 이걸 인접성 효과 네이버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밴드웨건이라고 해요. 여러분 반포에 집을 살려다가 놓쳤어요. 그 어떤 사람 땅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그래요. 여기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흑석동을 달려가면 되죠. 그 옆에 흑석동에 20억 아니라 10억짜리 5, 6억이 수두룩할 때 갔으면 뭐하러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하다면서 맞습니다. 나는 이 생망을 했다면서 왜 땅을 치냐고요. 이게 부동산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아셨죠? 그 네 군데가 있어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 여의도, 영등포, 강남. 이게 투자 지도를 다시 그려야 돼요. 중심을 그리고 그게 인접한 지역에 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리고 관문도시 이런 것으로 이거 너무 실질적이고 정말 저만 알고 있기에는 좀 아까운 노하우라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뭐 후회할 시간이 없어요. 설령 한두 번은 놓칠 수 있다니까요. 네네. 아까 말했죠. 종로를 놓쳤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전 마포 가라 그랬어요. 광화문을 놓쳤네? 아니 사무실에 그게 전세를 사는 거예요. 경유공 아침처럼. 마포 갔더니 바로 뜨죠? 또 마포 놓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서대문도 이러다가 놓쳤어요. 은평구로 가라고 했죠. 근데 또 와요. 은평구를 또 놓쳤네요. 또 기회가 있잖아요. 그 삼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산까지 한 바퀴 파주까지 다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회할 틈이 없어요. 공부하면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가급적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내 집 마련하라. 그런 얘기, 아까 지역 얘기를 다 드린 것이죠. 그리고 팔 때는 반대로 해야 돼요. 비성장 지역 안으로부터 팔아야 되고요. 이거 질문 많이 하는데 여러분 팔 때는 양도세가 적게 나온 것부터 팔아야죠. 다주택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치, 그러니까 가격 상승 가능성이 확률이 낮은 것 이것부터 팔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내릴 때 더 많이 내려요. 여러분 강남 불패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과거에 경험 하나 합치면서 오늘 마칠게요. 강남 있는 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가격이 내리더라도 어떤 전문가들은 강남은 팔지 말고 버텨요.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많이 오른 아파트가 많이 내린다 이 말 믿어요? 오르막길이 가파르면 내리막길도 가팔라요. 많이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내릴 때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부족해서 당장 내린다 그러면 급락 가능 가장 첫 번째가 가장 먼저 내려요. 강남이. 이거 꼭 역사적 교훈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경험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팔 때는 강남도 내릴 때 보니까 엄마 아파트가 예를 하나 31평이 이게 2007년 12억 갔다가 7억 2천까지 2012년 또 3년도에 떨어져요. 여기 잠실주공 5단지도 요즘 25억 간다고 난리잖아요. 이것도 13억에서 8억 6천 떨어졌다가 다시 25억 간 거예요.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 투자는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런 점도 유의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